마녀 사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5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는 중세 시대에 교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5세기 무렵부터 유럽에 빠르게 전파되면서 전 유럽인의 종교가 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을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인간은 교회의 품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의 품 안에서 살다가 그리고 교회의 품 안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삶 전체가 다 교회네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구심점이 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교황입니다. 사람들은 신께서 교황이라는 대리인을 세상에 내려 보냈고 교황과 교회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 하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이제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고, 교황은 왕들과 함께 중세 유럽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한 두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왕이 지방 곳곳에 있는 영주와 귀족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었다면, 교황은 유럽의 각 나라에 주교를 파견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강력해지면서 사실 이 구분 자체가 좀 모호해지고 힘의 균형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교황 쪽으로요? 그렇죠. 교회의 법이 국가의 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떤 행동을 이건 범죄야 라고 지목을 하면 왕국도 여기에 협조하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때로 왕보다 더 강력한 힘을 휘두르게 되면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왕의 대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왕들은 대관식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교회에 맹세를 한 후에야 왕으로 인정받는 의식을 치를 수 있었는데, 어떤 맹세였는지 한번 규현 씨가 읽어보시겠어요?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고 모든 폭력을 금지하며 정의롭고 자비로운 판결을 수행할 것이며 다스리는 땅에서 모든 이교도들을 추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신가요? 왕이 교회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막강한 힘을 얻게 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모든 권력이 지나치게 강력해지면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무엇일까요? 부패. 그렇죠. 당시 주교나 수도원장 같은 고위 성직자들은 성직을 돈으로 팔면서 부를 축적하기도 했고, 또 순결의 의무를 저버리고 처벌두거나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들은 모든 인생이 다 종교였는데 그런 성직자들과 교회가 타락했다는 걸 알면 실망하겠죠. 네, 너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굳게 믿었던 교회의 이런 부패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유럽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교회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곳이 프랑스 남부의 알비 그리고 툴루즈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알비를 중심으로 프랑스 남부에서 활동하던 이 교회 비판 세력을 알비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부패한 카톨릭 교회와 순결하지 않은 성직자들을 맹렬히 비판하고, 급기야는 교회라는 존재가 아예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십자가를 쌓아놓고 불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교회는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이 알비파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고 부르게 됩니다. 추방해야겠네, 교회 입장에서. 중세 교회에서는 기존 교회가 정한 정통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통 교리에 대해서 다른 교리를 내세우거나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들을 이단으로 지목하고 처벌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생각 다르면은 그냥 그렇죠. 예, 잘못된 거네요. 그렇다면 교회가 알비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209년에 교회는 이 이단을 토벌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결성하고 프랑스 남부로 파견합니다. 와. 자, 그럼 여기서 정식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비파를 토벌하기 위해서 나선 십자군은 알비파와 기독교인을 과연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뭐 정답. 네, 지원 씨. 일단 그 알비파들은 뭐 십자가를 막 불태우고 이랬다고 하니까 네. 몸에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지 안 지니고 있는지를 일단 인지를 확인한다. 오답입니다. 아쉽게도. 네, 다니엘. 구별하지 않고 그냥 죽였어요 다. 정답입니다. 와. 그래 구별을 못했을 텐데. 왜 그랬을지 설명해 드릴게요. 십자군이 알비파의 거점인 프랑스 남부의 베지에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할 당시에 현장에 있던 교황 특사가 십자군 병사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죽여라. 신께서는 자신의 자식을 알아보실 것이다.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일단 죽고 나면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 신은 너는 억울하게 죽으니 너는 천당으로 가고 너는 이단이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냥 덮어놓고 학살을 한 거네요. 하지만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남프랑스의 알비파를 척결하긴 했지만 프랑스 외에도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반기를 드는 세력을 제압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 유럽 곳곳에 바로 종교 재판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재판소에 이단 신문관 그리고 전문적인 종교 재판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이 이단 신문관들이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마녀도 이단으로 포함시키자는 거였습니다. 마녀. 교회에서 내린 이단에 대한 정의가 그 단초가 되었습니다. 사악한 힘에 물들어서 악마를 숭배하는 대역죄라고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교황은 이단 신문가들이 이러한 요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당시까지는 마녀는 그렇게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로 여겨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마법 또는 주술의 힘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을 마녀 혹은 마법사라고 불렀고요. 과거의 마녀는 약초사, 그렇죠? 그다음에 맞아. 또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 치유사, 약사, 산파 또는 무속인의 기능을 겸하는 존재였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병이 나면 약초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한 경험 많은 치유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할 때는 아이를 받아본 경험이 많은 그런 산파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318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마녀 사냥을 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1317년 프랑스 아비뇽에 있었던 당시 교황 요한 22세가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할 뻔합니다. 다행히 암살은 미수로 그쳤지만 범인이 밝혀지고 나서 교회는 경악을 하게 됩니다. 범인은 교회의 고위 사제인 주교였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그럼 일어났네요. 그렇죠. 더 충격적인 것은 주교가 교황을 죽이려고 한 방법이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바로 주술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와.
이 일의 파장은 실로 엄청나서 이제 마녀를 이단자로 단정할 논리적인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단자와 마녀를 혼동해가며 마녀 사냥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프랑스 남부에서 1320년부터 1350년 사이에 약 600여 명의 마녀가 기소되고 이 중에 400명이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마녀 사냥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지는 게 누구 탓이다? 악마 탓이다. 악마의 탓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말이 닥쳐서 악마가 전 세계에 날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악마에 대한 두려움에 이제 벌벌 떨게 됩니다. 그 당시에 되게 진짜로 이 모든 거를 악마들이 저질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잘 믿었죠. 안 되시죠. 네. 종교적인 세계관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런 추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굶주림과 죽음에 절망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원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와 결탁해서 세상을 어지럽힌 죄인들을 찾아 없애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악마와 결탁한 사람을 과연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마녀? 마녀. 예, 바로 마녀입니다. 책의 정식 이름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라틴어로 사악한 여성에게 가하는 망치라는 뜻입니다. 즉 마녀 잡는 망치라는 의미죠. 저것도 왠지 안 읽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필독서.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마녀를 악으로 규정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마녀의 망치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악마와 마녀란 어떤 존재인가, 마녀가 어떻게 악마와 계약을 맺고 사악한 힘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마녀가 악마의 하수인으로 과연 이 세상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부에서 이 마녀들을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신문해야 하는지, You have all been found guilty of witchcraft and consorting with the devil. 즉 재판과 처형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녀 사냥의 교과서인 셈입니다. 마녀 사냥의 교과서도 있었어? 이 책을 쓴 사람은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소속의 2명의 종교 재판관입니다. 그 머리 좋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로서는 가장 재판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교황 쪽이래. 하인리히 크라머, 그리고 야콥 스프랭어라고 하는 두 수도사이자 종교 재판관입니다.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마녀를 단죄할 신학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저 쓴 저자가 악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마녀는 어떻게 진짜요. 악마랑 무슨 네. 하는 것도 모르는데. 저 당시에 마녀의 망치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였는데 이제 뭐 성직자, 그 다음에 뭐 신학자, 법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제 하나의 필독이었죠. 필수적으로 이제 읽고 대중적으로도 이제 결국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책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상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이 책 때문에. 최악의 책인데요. 네, 정말로. 아니, 도대체 이 책 안에 마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길래 그래요?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마녀가 설마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이 많았고, 악마가 직접 세상에 해악을 끼치면 되지 왜 굳이 마녀라는 하수인을 두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악마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상에 자신의 힘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 뭐가 필요하다?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그리고 메신저 그 같이. 매개체가 바로 마녀라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 네, 이런 새로운 논리를 바탕으로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녀 이미지의 대부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주변에 막 해골들이 있잖아요. 뼈 조각들.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사람 손이 보이고 뼈 조각 보이고, 그리고 그 특유의 무서운 표정이 있어.
음산한 표정. 자, 마녀의 망치에서는 마녀가 갓난아기를 죽여서 그 시신을 재료로 하늘을 나는 연고를 만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애니메이션에 보면 마녀가 뭔가 부글부글 끓는 냄비 앞에서 이상한 재료들을 막 넣고 이렇게 휘휘 젓는 그런 모습들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마녀하면 떠오르는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능력도 바로 이때부터 굳어지고 확산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러네. 해리포터도. 빗자루 타고 퀴디치 경기를 하던 해리포터한테 조상님이 있다면 바로 이분들이 그 조상님에 해당합니다. 놀랍게도 근데 당시에는 빗자루만 타고 날아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온갖 탈 것들이 다 등장하는데 건초를 긁어 모으는 쇠스랑 있죠? 그리고 난로의 장작을 뒤집는 부젓가락, 그런 걸 타고 다녔다고요? 여기에 염소, 당나귀 그리고 고양이까지도 타고 다닌다고, 타고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본 사람이 했습니다. 한 명도 없으면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하지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부족했던 시대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고요. 종교적인 세계관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런 추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박과 폭풍, 악천후를 부른다. 마법을 걸어 인간과 가축을 살해할 수 있다. 사람과 가축에게 불임을 일으킨다. 슬쩍 만지거나 쳐다보는 것으로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에 비정상적인 애정이나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쁜 거 다 저지르네요. 네. 싹 다. 자연재해라든가 뭐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마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녀의 망치에 따르면 마녀는 그 존재만으로도 끔찍한 살인자이자 악마의 하수인이라는 범죄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계속 들을수록 좀 황당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보고 한 거예요? 이 책의 저자들은 오랜 세월 이단을 추적하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즉 교회의 교리에서 벗어나 민간 신앙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마녀의 행위라고 규정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 전역에 퍼져 있던 마녀에 대한 온갖 구전, 설화까지 집대성하면서 이제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는 당시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의 교령, 그다음에 당대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 쾰른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들의 승인서, 교수님들의 서명이요? 그렇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서명까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된 책이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출간되고 나서 약 2년 뒤에 이 책에 오류가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하지만 이 재미난 책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통받고 절망하던 사람들은 마녀를 찾는데 혈안이 됩니다. 온 사회가 그래서 마녀를 잡아 죽여야 한다라는 인식이 상식처럼 퍼져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 전역은 이제 마녀 사냥의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아 끔찍하다 왠지. 아니 뭐 경찰이 잡아요? 아니면 뭐 누가 마녀를 잡는 거예요? 네, 초기에는 종교 재판소에 소속된 종교 재판관들이 마녀를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이 직접 임명한 종교 재판관들은 원래 이단을 잡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에 마녀까지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권력이 엄청 세졌겠다. 자, 그런데 과연 종교 재판소만 마녀를 재판했을까요? 교회가 마녀를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었잖아요. 네. 그러자 이제 대영주나 국왕이 관장하는 세속의 재판소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마녀를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Accuse this woman of the craft of witchery. Behold the eyes of the demon.
교수님 그러면 네. 재판을 하려면 고발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떤 식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지원 씨 만약에 고발하려고 그러면 뭘로 고발하시겠어요? 마녀나 마법 같은 범죄로. 있어요. 너무 어려 보인다. 뭐지 저 분위기는? 고마워. 갈게. 어디로 가면 돼? 대박이죠. 예, 당시 유럽에서 이 마녀를 재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 체계가 갖춰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재판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의 수준에서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서 자의적으로 마녀를 잡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와, 최악인데. 그러면 이 시기에 과연 어떤 고발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살펴볼 사례는 1580년에서 90년대에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마녀 사냥이 일어났던 알자스 로렌 지방입니다. 이 지역에 유명한 치안판사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니콜라스 레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니콜라스 레미는 약 800명의 마녀를 사형시킨 걸로 유명합니다. 와. 그중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한 농촌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마리에트. 그런데 이 마리에트가 이웃에 사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다 같이 일해놓고 클라우드가 나중에 집에 갈 때 더 많은 건초 더미를 가져갔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마리에트는 클라우드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말다툼이 있고 난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드의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집에서 키우던 동물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불행은 클라우드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리에트가 사는 마을에서 또 다른 남자가 갑자기 병에 걸리고 또다시 닭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마리에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 없는 말들을 하나 둘씩 붙이게 돼요. 즉 마리에트가 검은 염소에 올라타는 것을 봤다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마리에트가 악마를 소환해서 사람들을 저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쯤 되자 처음에 이 마리에트와 말다툼을 벌였던 그 클라우드가 마을 대표로 나서서 마리에트를 아예 마녀로 고발해 버리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미운 사람 고발한 거네요. 심지어 피해 입었던 사람들. 자, 이런 황당한 고발로 인해서 재판이 벌어진 사례는 사실 되게 많아요. 결국 마녀 재판은 사실상 각종 복수의 수단 또는 이해관계가 걸린 싸움에 이용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올리비아 씨, 그때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마녀로 몰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가족끼리 그 재산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싸우고 그냥 반항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마녀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애기도 있었고 뭐 정말 다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잠을 너무 깊게 자는 이유로도 고발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은 잠을 깊게 자면 악마를 만난다는 그런 의심이 있어가지고. 그럼 잠을 깊게 자는 거를 고발할 정도면 죄죠. 거의 뭐 부부네요. 그래서 가족끼리 정말 거의 가족끼리 거의 고발을 하네. 네. 사실 이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혼자 사는 여성이나 노인, 즉 사회적인 보호망이 약한 약자들이었는데 특히 마녀로 많이 몰렸던 이들 중에는 산파가 있습니다. 당시 이 정식 교육을 받은 의사들은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을 가진 산파들을 자신들의 경쟁 상대로, 직업적인 경쟁 상대로 여겼거든요. 그래서인지 온갖 헛소문을 퍼뜨려 이들을 마녀로 몰아세웠던 겁니다. 즉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산파들은 다른 여성들보다도 마녀로 지목될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입니다. 야, 끔찍하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고발당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재판을 받았을까요? 벌써 무서워요. 무슨 짓을 할지. 지금부터 악명 높았던 그 마녀 재판의 과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되나요? 무서운데요.
우선 마녀로 고발이 되면 종교재판소와 세속재판소에서 마녀 혐의자들을 체포해 갑니다. 이때 순순히 끌려갔을까요? 아니면 저항했을까요? 당연히 저항해야죠. 감정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수단,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들을 통제했는데 그게 뭘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얼굴에 채우는 수갑입니다. 좀 말도 아니고. 입 쪽에 가시처럼 돌기가 돋아 있어서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주는 도구입니다. 정식 신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너는 악마를 믿느냐? 자, 악마를 믿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현명할까요? 그러게요.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악마를 믿습니다. 사실 이 두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에? 나는 악마를 믿지 않는다 라고 답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너는 신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믿지 않으니 너는 범죄자다라는 거고 저는 악마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빠져나오지. 너는 그럼 그 악마를 어디서 만났고 어떻게 섬기게 되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뭐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으로 어떻게 마녀를 밝혀내나요? 그렇죠. 사실 이 질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판관들은 먼저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머리카락과 겨드랑이를 포함해서 온몸의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미느냐? 바로 악마가 몸에 남긴 표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혹시 작은 점 또는 벌레에 물린 상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모두 악마의 표식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퀴즈. 신문관들은 점이나 흉터 등이 악마의 표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정답. 예, 혜성 씨. 주문을 외워봐요. 주문을 외운 다음에 거기다가 대고 뭔가- 주문을 외워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본다? 네네네. 그거죠. 진짜 영화나 만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규현 씨. 단호하시네.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점 왜 놨어? 이 점 왜 생겼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을 못 하죠. 점을 왜 생겼는지 답을 못 하는구나. 악마다. 네, 오답. 그래서 타잖아요. 네, 그럴듯하긴 한데 오답이에요. 점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러면 정답. 네. 그 보통은 악마가 자기 몸에 들어왔으면은 고통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쑤셔보든지 뭘 태워보든지 그러면 여기가 안 아프면은 통증을 못 느껴서 못 느껴서 거기를 더 아프게 한다. 예, 아닐까요?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 도구가 하나 등장해요. 설명을 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장면입니다. 즉 악마가 마녀에게 남긴 표식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늘로 찔러보고 있습니다. 이 악마가 남긴 표식의 특징은 찔러도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관들은 이 표식을 찾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15cm 정도를 깊숙이 찔러봅니다. 그런데 찔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악마의 표식이 확실합니다. 근데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아픈 부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찔러요. 하지만 이 외에도 마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이 동원되는데요. 어떻게?
사람을 묶어놓고 물에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마녀는 악마를 따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세례, 물로 인해 받은 세례를 거부했다. 따라서 물이 마녀를 밀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거를 냅뒀단 말이야? 그리고 불을 통해서 마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불로 달궈진 쇠판 위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악마의 하수인이라면 불에 닿아도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검증은 이런 식으로만 된다는 거죠? 당시 이 바늘 찌르기나 물 실험 또는 불 실험보다 더 중요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이 당시는 악마를 숭배하는 건 영혼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백을 해야만 범죄로 인정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는지 당시 재판관이 마녀 재판에서 실제로 했던 질문을 한번 규현 씨가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왜 마귀에 빠졌는가? 얼마나 자주 하늘을 날았는가? 어떻게 마귀와 성교를 하였는가? 어느 장소에서 비밀 집회를 열었는가? 이 집회를 이끈 자는 누구이며 몇 명이 참석했는가? 너무 황당한 질문. 영문도 모른 채 잡혀와서 이런 질문을 받는 이 혐의자들은 다들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녀 사냥의 혈안이 된 재판관들은 반드시 자백을 들어야만 했고 원하는 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문? 바로 고문입니다. 아, 쓰레기다 진짜. 이렇게 마녀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자백을 받기까지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끔찍하지만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지가 않다. 이거 너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면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관이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서기가 고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남긴 진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뒤에 지금 누워 있는 또 혐의자가 보이시죠? 사람이 물고문 같아요. 저 입에다가 뭔가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물고문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사람 보이시죠? 이 고문법은 스트라파도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위에 도르래가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럼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리겠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다리에 무거운 돌이나 추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제 밧줄을 풀어요.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밧줄을 잡아챕니다. 네, 어깨가 빠지죠. 뼈가 부러지거나 어깨가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은 물론이고 이 스트라파도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불구가 돼요. 마녀로 고발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잡혀 들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그야말로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는 신문실의 이 처참한 광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런 데가 지옥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죠. 그 고문이 이미 죽지 않아요? 안 죽어? 이렇게 고문을 받으면 저라도 자백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고문이 이어져도 사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마녀라고 순수히 자백하지는 않아요. 또 자백을 끝내 안 하는 이유는 마녀 재판에서 마녀로 심판을 받으면 죽어서 천국에 들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문을 버텨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마녀 집회에 갔다. 악마와 성관계를 했다. 아기를 제물로 바쳤다. 등등의 온갖 증언을 하면서 소문으로 들었던 이 마녀에 대한 온갖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또 살을 붙여서 자신의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마녀 재판을 담당한 게 그냥 어줍지 않은 곳이 아니라 진짜 교회랑
영주들이랑 왕인데 본인들의 그런 시민들이랑 교인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냐고요? 네. 이 시대에는 마녀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정의의 편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마녀 재판으로 악명이 높았던 한 판사가 남긴 말인데 한번 지원 씨가 읽어주실래요? 나는 직접 보고 듣고 가능한 한 자세히 조사하여 그들로부터 진실을 이끌어냈다. 만들어진 진실이죠. 못된 인간 진짜. 재판관들은 마녀를 고문하고 자백을 받음으로써 나는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정화시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내가 마녀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 뭐 처벌만 남은 건가요? 마녀로 밝혀진 혐의자들이 향하는 곳은 딱 하나예요. 한 곳이에요. 바로 화형대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형장입니다. 와 진짜 짠. 수많은 사람 앞으로 끌려온 이 마녀들은 처형을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재판관이 긴 판결문을 읽게 되고 피고의 죄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다 듣게 합니다. 죄목을 들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분노하게 되고 마녀에게 돌을 던지고 또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 최후의 단계에 이르면 이제 사형에 처해지죠. 그림을 볼까요? 네. 마녀로 판명된 죄인을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산채로 불에 집어넣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여기서도 다 몰려 있네요. 보면 기둥들이 막 서 네. 있죠. 네. 이 시기에는 마녀가 하도 많이 잡혀 들어오다 보니 집단 화형을 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엄청난 마녀 사냥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독일의 트리어였습니다. 아 걱정된다. 특히 트리어는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가톨릭의 3대 중심지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시 이곳에서 마녀 사냥을 주도했던 인물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인물인지 초상화를 보겠습니다. 요한 폰 쉐넨베르크라는 주교인자 성직자입니다. 쉐넨베르크 대주교는 자신의 땅에서 죄를 말끔히 지우는 것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져야 되는 죄인들을 모조리 다 없애고자 했습니다. 아휴, 아하. 이런 대주교의 의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왜냐하면 트리어는 교황이 임명한 대주교가 그 지역의 영주의 역할까지 함께 맡아서 다스리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대주교의 주도하에서 트리오에서 이제 대규모 마녀 사냥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약 22개에 달하는 마을에서 370여 명의 사람들이 산채로 마녀라는 죄목으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대주교의 의지만으로 가능했느냐? 여기엔 대주교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러 지식인, 트리오의 엘리트들, 법률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은 마녀를 모조리 잡아 없애겠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긴급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녀 재판이 가장 극심할 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아이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마녀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오에서는 8살 어린 아이가 증인으로 불려 나왔는데 이 아이는 마녀가 자기를 집회로 데리고 갔다. 뭐 순간 이동을 시켰다. 염소 타고 날아가는데 나를 태웠다. 등등의 온갖 증언을 하면서 자기가 집회에서 본 마녀의 이름을 하나 둘씩 불러댑니다. 아는 사람 이름들을 줄줄줄 불어대는 거죠. 와, 그거를 고지것들이 믿는다고. 그런데 이 광기가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마녀로 끌려오는 사람들의 신분이 좀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귀족, 엘리트, 부유층,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마녀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트리어에서는 시장 2명과 고위 성직자들까지도 마녀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어머. 시장까지. 이때 마녀로 트리어에서 처형된 370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108명가량은 신분이 귀족이거나 아니면 정부, 시행정부에서 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유. 그런데 잔다르크가 갑자기 등장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추앙을 받는, 성녀로 추앙받는 상황. 아마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은, 더 많은 사람의 숭배를 받는 존재가 그리 달가워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프랑스 왕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잔다르크를 구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잔다르크가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잉글랜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잉글랜드 왕은 자신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즉 부르고뉴파에게 우리가 몸값을 지불하니 잔다르크를 넘겨라 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결국 1430년 11월 잔다르크는 잉글랜드 군에게 팔리게 됩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적국의 소나기에 이제 떨어진 거네요. 네, 이때 거래되었던 이 몸값의 금액이 1만 리브르, 지금으로 치면 한 50억을 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줬죠? 이 돈을 주고 잉글랜드는 부르고뉴파로부터 잔다르크의 신병을 사게 됩니다. 잉글랜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잔다르크? 악마잖아요,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사기를 저하시켜야죠. 프랑스 사기를. 니네가 믿고 있던 이 신격이라는 이 신처럼 믿고 있는 이 사람은 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신이라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니? 뭐 이런 것처럼 네. 사기를 확 떨어뜨리겠지. 프랑스인들에게 성녀로 인정받던 잔을 이제 악마의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녀를 교회에 넘겨 이단 재판을 받게 합니다. 즉 신이 프랑스의 편이 아니라 잉글랜드의 편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잔다르크는 이단 재판을 받기 위해서 노르망디 루앙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루앙에서 잔다르크는 쇠사슬에 묶인 채 루앙성에 있는 높은 탑 안에 갇히게 됩니다. 실루엣 씨, 그 잔다르크에게 어떤 대우도 아무것도 안 해줬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저 때? 근데 저 때 잔다르크가 너무 힘들었대요. 물 한 바가지에다가 젤을 타서 그거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젤을 타서 그거를 줬다고 젤을? 하더라고요. 네. 쟤는 왜 타? 네.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죗값이라고 회개하는 값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제 밥으로 줬다고. 자, 모든 것이 잔다르크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신문관들은 잔다르크를 작정하고 이단으로 만들고자 했고 몰아붙입니다. 결국 이 재판에서는 피고 스스로 자신이 이단이나 마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무려 5개월에 걸쳐서 29번에 넘는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재판 기록이 담긴 필사본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우와.
처음에는 이제 중세 불어로 기록했고 나중엔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그걸 라틴어로 번역했다라고 하는데 한 630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인데 이 재판 기록엔 잔다르크의 재판도 남아 있고 그 이후의 기록까지 이렇게 있는 재판 기록입니다. 신문 과정에서 이제 수십 명의 성직자와 법학자들이 매일 서너 시간씩 온갖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들, 복잡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문맹에 교육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19살 소녀가 당대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과 맞서야 했던 것입니다. Claim to be my judges. You be careful. 하지만 잔다르크는 매우 당당한 태도로 이들에 잘 맞서 싸웠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결국 재판관들은 잔다르크에게 마녀이자 예언가인죄, 그다음에 이단죄, 마법으로 적을 살해한 죄, 악령을 불러내서 도움을 받은 죄 등 70여 개의 죄목을 만들어냅니다. 와, 진짜 너무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12개의 죄목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때 마녀라는 죄목은 사실 포함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처녀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마녀다를 입증하는 것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 최종 그 판결문에 그 남장을 했다는 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해하기 힘든 게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죄악이었어요. 그 뭐 성경책에서 나온 거죠. 신의 그 섭리를 위반했다는 거, 어기는 거죠. 결국 1431년 5월 30일 잔다르크는 루앙시의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아침 일찍 광장에는 화형대가 높이 세워집니다. 왜? 많은 사람이 봐야 하니까. 그리고 잔다르크는 화형대에 묶이고 판결문이 낭독됩니다. Finally, and that you are a child of superstition, a wanderer from the faith, an invoker of demons, an idolater, and a heretic. 화형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정식 문제 나갑니다. 잔다르크는 일반적인 화형과 달리 무려 3번이나 집요하게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피터. 그 영국이 되게 걱정한 것 같았어요. 뭐가 남아 있으면 뼈다든지 이면 네. 그거 가지고 프랑스 사람들 다시 장닭 막 으쌰으쌰 할 거라고. 그래서 완전 태워버려. 정답입니다. 뭐라고? 자, 잔다르크는 프랑스인들에게 성녀로 추앙받았다고 했죠. 시신이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시신이 숭배의 대상이 될까봐 잉글랜드는 그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아, 그거를 차단해버린 거구나. 그렇죠. 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기 위해서 3차례 화형을 진행했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나서 남아있는 것은 작은 뼈 조각과 재뿐이었고 이 작은 뼈 조각은 그냥 강에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잔다르크에게는 제대로 된 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를 구해낸 영웅 잔다르크는 19회의 짧고 뜨거운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뭔가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100년 전쟁과 잔다르크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지난 수백 년간 사람들은 잔다르크라는 한 인물을 두고 이쪽에서는 마녀로 또 저쪽에서는 성녀로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자신이 필요한 영웅의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피동적으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진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